네. 자, 이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그 전표 관리에 대한 수업인데요.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는 게 많이 숙달이 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증빙을 가지고 전표 처리하는 것 중에 5번까지 해봤네요. 5번에 급여 명세서와 통장, 보통예금 통장에서의 거래 내역을 보면서 급여 이체된 부분에 대해서 급여 지급일에 회계 처리하는 방법, 여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급여 대장을 가지고 회계 처리하실 때는 우선 총 급여 확인하시고 공제 금액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차인 지급액을 확인해서 총 급여는 차변의 급여, 그리고 공제 금액은 대변의 예수금 처리하시고, 그리고 차인 지급액은 현금 지급했으면 대변의 현금이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면 보통예금 대변이 되시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6번부터 해보시겠는데요. 이제 어제 전표 입력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뭐 어제 전표 입력이 없으면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전표 입력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다만 이제 이 가지급금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네. 자, 6번 출장 여비 정산서. 그래서 어제 우리가 앞 시간에서 오상식 부장이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을 거래처 관리를 위해서 출장을 떠나면서 50만 원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차변에 가지급금이라는 자산 처리를 했었죠. 그 출장을 다녀와서 이렇게 정산을 하게 되면 그 자산을 대변에 상계시키고 차변에 비용 처리를 하는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상식 부장이 정산서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정리했냐면 숙박비에 30만원 영수증 가져왔고, 교통비 영수증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25만원 해서 55만원의 비용을 지출했다라고 정산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계정과목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출장 업무를 떠나서 숙박비, 여비교통비에 해당이 되고요. 출장 업무를 가기 위한 교통비 역시 여비교통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30만원과 25만원은 하나의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여비교통비라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하신다. 자, 밑에 설명을 보면 출장을 마친 오상식 부장의 여비정산 내역을 받고 차액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했습니다. 그랬군요. 5만원을 더 쓰고 왔기 때문에 회사에서 추가 지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변에 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비교통비, 여기에 여비교통비 한번 적어보시고, $55만원이죠. 대변에는 가지급금 적어보시고, 자산감소 가지급금 50만원. 어제 가지급금 50만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 추가 지급한 거 현금 5만원. 이러한 분계가 되겠습니다. 거래 후 결합관계를 한번 얘기해보면 차변의 여비교통비는 비용 발생이죠. 예, 비용 발생. 대변의 가지급금은 자산 감소죠. 자산 감소. 대변의 현금도 자산 감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에서는 당기 손익에 55만원의 영향을 미친다. 왜? 비용이 55만원 증가했으니까 이익이 55만원 감소가 되는 거래죠. 그리고 이익이 55만원 감소하면서 비용 발생 때문에 자산이 또 55만원 감소했습니다. 자산 감소, 비용 발생. 이러한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계하시고 이 회계 처리가 미치는 영향, 즉 결합관계를 가지고, 우리 회사의 이 거래는 우리 회사의 자산 감소가 55만원이 되는구나. 우리 회사 비용 발생이 55만원, 이 회계 처리로 비용 발생이 돼가지고 당기 손익에 55만원의 당기 순이익이 감소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회계 우리 그 이론 시험이 자꾸 그런 것을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짜는 여기 밑에 정산한 날짜 나오죠? 2월 27일 날짜로 2월 달 거를 쭉 불러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제 하신 대로 일반 전표에서 앞에 월만 입력하시는 거죠. 2 그리고 1은 비워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2월 25일까지 입력했던 거 쫙 보이게 되겠습니다. 네. 어제 수업에서 다른 위치에서 하신 분은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은 27일 날짜 27일 입력하시고, 자, 차변이 3번이죠. 차변이 여비교통비. 네, 여비 하시고 검색해 보시고 812번 찾으시면 돼요. 812번. 자, 여비교통비는 거래처를 입력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적요 코드에서 밑에 보시면 1번 적요 딱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출장여비 가지급 정산이라고 해놨네요. 1번 맞습니다. 그러면 적요 입력됐고, 그 다음에 이제 차변 금액은 아까 55만 원이었죠. 550 플러스, 그리고 엔터 치면 줄이 바뀝니다. 밑으로 내려왔죠. 같은 날짜에서는 그냥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 날짜가 복사되죠. 자, 이제 대변 입력할 차례니까 대변은 밑에 메시지 보시면 4번이다 이거죠. 4. 자, 대변의 계정 과목은 가지급금 하나 있죠. 가지 엔터 134번. 가지급금은 사원별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상식을 코드로 걸어줘야 돼요. 저 위에 3001번 보이시는 분은 여기다 3001번 코드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자, 처음 하시는 분은 오상하고도 오상식의 거래처 코드를 꼭 걸어줘야 됩니다. 앞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지급금은 실제로 거래처는 아니지만 직원들을 거래처로 만들어 가지고 일반 거래처에 등록을 해요. 직원들을. 그래 가지고 직원별로 이걸 관리를 해줘야 나중에 정산할 때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요. 적요를 보시면 가지급금을 네, 적당한 게 없으니까요. 위에 있는 거 어때요? 출장여비 가지급금 정산, 그거 똑같이 복사하고 지나가면 되겠죠. 엔터로 지나가면 위에 있는 적요 코드 말고 텍스트만 복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금액은 50만 원이죠. 500 플러스 엔터 하시고, 또 같은 날짜니까 엔터. 지금 여기 차익이 표시됐잖아요. 이 차익이 있다는 것은 아직 분계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현금이죠. 현금. 대변에서 또 엔터 쳐야죠. 그리고 현금은 101번. 네. 현금 뭐 입력하셔도 되고 101번. 자, 현금의 거래처 역시 관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키로 그냥 가신 다음에 이것 또한 위에 있는 출장여비 가지급 정산은 그냥 복사하고 지나가면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엔터 치면 이 현금은 여비 정산하면서 지급한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에다가 50 플러스, 그리고 엔터 하시면 밑에 차액이 없어지면서 분계가 끝나게 되죠. 그리고 그 분계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세 줄로 작성된 걸 알 수가 있고요. 아래에 분계 내용을 차변과 대변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비용 발생. 지우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 줄을 지워야 되겠다 하면 체크하시고 저 위에 있는 삭제 있습니다.
그거 탁 눌러주면 그 줄 전체가 딱 지워져. 한 부분을 지울 때는 스페이스바, 한 셀을 지워질 때는 스페이스바 엔터 치면 지워집니다. 엔터. 네. 5만 원 입력할 때 50하고 플러스 네, 꼭 쓰셔야 돼요. 50하고 플러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다음 증빙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증빙은 근로소득세 납부라는 거죠. 이 근로소득세 납부는 회사의 세금이 아니죠. 예. 근로소득세라는 건 회사의 직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회사가 대신 원천징수 납부 의무자이기 때문에 회사가 대신 납부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칫하면 근로소득세야? 아, 차변의 개정 과목은 세금과 공과금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틀리는 거죠. 네. 앞에서 또 우리가 앞 시간에서 취득세, 토지 취득세인가 하나 있었는데 세금 하고서 세금과 공과금이 누구든지 딱 떠올라요. 세금 하면은.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취득세인지 취득세는 자산. 지금도 근로소득세란 말이에요. 근로소득세. 이 근로소득세는 우리 기업의 세금이 아니에요. 그걸 좀 아시고.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였던 근로소득세를 납부기한일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월달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한 것을 회사가 무슨 계정으로 처리했는가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죠. 예수금으로 처리했었죠? 네. 그래서 오늘 납부했기 때문에 그 예수금이 부채가 감소하는 날이에요. 납부했으니까. 그래서 차변이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차변이 예수금이라는 것이죠. 예수금. 그리고 현금 납부했으니까 대변은 현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 거래의 분계는 여기 분계를 쓰시오 하면은 차변은 예수금 9만 원, 대변에는 현금 9만 원 이렇게 분계를 쓰셔야 맞다 이거죠. 차변에 예수금 9만 원, 대변에 현금 9만 원.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여기 수납인에 나와 있어요. 3월 10일. 그래서 이제 월이 바뀌었습니다. 일반 전표에 이 월을 바꾸겠습니다. 3월로 목록 단추 누르셔가지고 3 그리고 엔터 치면 또 커서가 밑으로 떨어지고요. 10일 입력해 볼까요? 10일. 자, 대변이 현금이면 출금 전표로 하면 좀 더 쉽게 입력할 수 있죠? 네, 출금은 1번. 그래서 차변의 계정 과목은 예수. 코드는 254. 자, 예수금의 거래처는 뭐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저교에서 보시면 근로소득세 예수금 납부라는 게 1번 보기에 있습니다. 네, 1번 되겠습니다. 거래처도 뭐 의미가 그렇게 전혀 없는 건 아니겠네요. 예, 왜냐면은 거기 세무서가 말하자면 거래처거든요. 용산세무서. 그래서 이 예수금 근로소득세 용산세무서에 납부한 거구나. 여기 거래처에다가 용산세무서 이렇게 하나 입력해주면 나중에 이 전표 볼 때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죠. 근로소득세를 용산세무서에 납부한 것이구나. 자, 차변의 금액 입력해야죠. 9만원 90 플러스.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차변 9만원, 대변 9만원, 대변은 현금 9만원이 됩니다. 밑에 보시면 분계가 차변의 예수금 9만원, 대변의 현금 9만원. 네.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납부한 것도 있고 그 밑에 보시면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것도 있어요. 건강보험료. 자, 8번째 증빙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내용입니다. 네. 건강보험료 지로 영수증 같이 생겼는데요. 3월 10일 2월 급여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습니다. 50%는 원천징수 금액이며 원천징수 금액이다 그러면 예수금입니다. 이런 얘기죠. 예수금.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회사가 50%를 대신 내주죠. 네, 복리후생 차원에서.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 네. 이렇게 실제 시험에서도요, 이 애매모호한 어떤 그 지출은 당사는 이 내용을 무슨 비용으로 개정과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알려주는 경우도. 자, 우리가 이제 그 회사가 부담해주는 4대 보험료 하면은 이제 첫째 이 건강보험료가 좀 크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예, 그 다음에, 예, 2개, 국민연금, 네, 국민연금, 예, 그렇죠. 자, 이 3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문제에서 우리 당사는 뭘로 처리한다라고 하면 꼭 그대로 해주시고, 아무 말이 없을 때, 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하냐? 그러니까 회사가 지원해주는 공적 보험료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냐? 자, 지금 얘기한 건강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직원이 하나도 부담 안 합니다. 100% 회사가 납부해 줍니다.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반반씩 근로자가 50% 또 사용자가 5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죠. 자, 이 3개는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복리후생비 개정 과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연금. 네, 국민연금. 국민연금도 네, 절반을 회사가 지원해 줍니다. 국민연금은 회사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를 하더라.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거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험에서 당사는 무엇로 처리한다 하면 꼭 그냥 그걸로 그대로 해주시고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산재보험료, 회사의 보험료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런 회사는 아주 드물어요. 예. 우리가 회사의 보험료라는 것은 회사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험료죠. 회사의 보험료가. 근데 이거 산재보험료는요, 회사의 재산이라기보다는 우리 직원의 그 안전을 위해서, 복리를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한번 하고 가고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분계를 한번 써본다면, 자, 지금 14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이 중에 7만 원이 절반이니까 7만 원은 차변이 예수금이 되고, 그렇죠? 예수금이 7만 원. 나머지 7만 원은 복리후생비가 되죠. 복리후생비 7만 원. 차변이 예수금 7만 원, 복리후생비 7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이체 납부했다. 그래서 대변이 보통예금 되겠습니다. 이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꼭 코드로 걸어야 돼요. 신한은행. 그래서 거래처를 분계 과정에서 손으로 쓸 때는 계정 과목하고 괄호 열고 거래처를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예금 신한은행 14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분계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셔야 전표 입력을 바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3월 10일 같은 날입니다. 자, 10일 날 3번 차변의 복리후생비라 811번 거래처 뭐 필요 없을 아이고 스페이스 거래처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교에는 여기다가 2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이렇게 타이핑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금액은 7만원 되겠습니다. 또 차변에 날짜에서 엔터, 차변에서 엔터 치면 차변 그대로 복사되죠. 차변에 예수금 예수금 254번 거래처 뭐 굳이 쓴다면은 거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렇게 써주겠는데 우리 생략하죠. 건강보험료 납부야 뭐 거래처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혹시 저교에 예수금 해당 사항 없네요. 네, 그러면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하세요. 엔터로 2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7만 원. 엔터로 지나가면 위에 거 복사됩니다. 자, 또 날짜에서 엔터 하시고 이번에는 구분을 4번. 대변은 보통예금 103번. 코드가 103번이 보통예금이에요. 101번, 103번 정말 많이 나옵니다. 현금하고 보통예금.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시기 전까지 아무리 못 외운다 해도 101번, 103번은 외워지실 거예요. 또 외우려고 좀 이제 이 전표 입력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면 이제 코드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거 많이 나오는 보통예금 103번 이건 아예 외워버리자. 그래서 코드단에다 103 나옴. 보통예금 나오면 그냥 103 하시면 돼요. 자, 보통예금의 거래처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신한 98,002번 딱 입력이 돼야 됩니다. 98,002번. 자, 밑에 저교 역시 위에 거 복사하고 지나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2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14만원 대변에 입력하십니다. 네, 이렇게 세 줄로 입력하시는 거죠. 잘 되셨나요? 다음에 9번째 증빙은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영수증이라는 거네요. 9,000원을 납부했는데 아까 앞에 문제인가요? 7번 문제인가에서 소득세, 용산세무세에 납부한 것이 9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의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또 관할, 시청, 구청 여기에 납부하죠. 네. 자, 그러면 2월분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일에 국민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네. 세금을 국민은행에 냈다는 소리는 아니죠. 네. 국민은행에서 이제 그 기계를 이용해서 납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분계를 한번 써볼까요? 차변의 계정 과목은 역시 뭐가 된다? 예수금입니다. 세금과 공과금 아니에요. 네, 예수금입니다. 지방소득세. 이거 지방소득세 회사가 내는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이 근로자가란 말이에요. 직원들 거. 거기에 대한 세금은 회사의 세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금 9,000원, 9만 원 아니죠? 9,000원이죠.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이죠. 현금으로 납부했다. 현금 9,000원. 이렇게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하죠. 날짜는 똑같네요. 3월 10일. 자, 10일 날 출금 전표로 한 줄로 써버릴까요? 출금 전표로 한 줄로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금 254번. 거래처 그냥 지나가시고 저교에는 지방 소득세 2월분 지방 소득세 몇 번이 있어요? 1번 적용 써도 되겠네요. 예, 1번 적용 근로소득세 등 예수금 납부. 네, 지방 근로소득세도 지방소득세니까 예, 1번 적용 괜찮아요. 네. 1번 적용 아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도 괜찮네요. 저는 그냥 타이핑을 시작해서 그냥 써버렸습니다. 2월분 지방소득세 납부. 자, 그리고 금액은 9,000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 번째 증빙은 뭐 저기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제가 자, 그래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증빙이네요. 이 계약금을 지급했다 하는 증빙은 계약금 지급한 부분에 대한 증빙은 거래처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는 한 통장 거래밖에 증빙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한 것도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 증빙은 통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장 거래 내역을 스캔을 떠놓는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이것을 증빙으로 갖추기 위해서 이걸 복사해가지고 어디 붙인다든가 그런 내부 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겠죠. 내부 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계좌이체 시켰습니다 라고 이제 내부에서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결제를 받을 때는 이걸 사본을 이렇게 복사 떠가지고 그 품위서 뒤에다 이제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회계 감사 자료로 이걸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얼마든지 통장은 과거 자료가 다 조회가 되니까. 자, 그래서 이 거래 내역을 가지고 주식회사 대일이룩과 상품 구입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시켜서 지급했습니다. 계좌에서. 그럼 우리가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당좌자산에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세자로 된 계정 과목이 있었죠? 예, 선급금이었습니다. 자산이었죠. 그래서 선급금은 반드시 거래처가 필요해요. 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선급금도. 그래서 선급금 괄호 열고 대일이룩 450만 원 되겠고요. 대변은 이제 보통예금이 되겠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그래서 대변의 보통예금 그래서 신한은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450만 원. 차변의 선급금 450, 대변의 보통예금 450.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해 볼까요? 날짜는 3월 20일입니다. 날짜는 3월 20일. (3월 20일) 차변에 선급금 131번 거래처 대일 1002번 코드가 꼭 보이는지 보시고 적용은 타자를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상품 구입 계약 적용은 상품 구입 계약금 금액은 4500 플러스
엔터 치시고 날짜에서 엔터 치시고 4번 대변에 103번 은행은 신한 코드가 9800이 툭 나와야 돼요. 적용도 엔터로 위에 거 그냥 복사하고 지나가요. 네, 상품 구입 계약금 4500 플러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숫자 입력이라든가 뭐 플러스 키 쳐가지고 땡땡땡 이렇게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거래처 검색이나 계정 과목 검색하는 거, 이게 좀 많이 숙달이 되셨죠? 지금은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은 제가 어쩌다 보니까 왜 이것이 일반 전표냐, 즉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냐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안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한 것도 전부 다 부가가치세 신고하고는 관련 없는 겁니다. 방금 했던 계약금 지급하는 거, 이거 지금 세금계산서 받은 게 아니니까. 만약에 450만원 계약금 주고 데일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이 계약금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다면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 예. 세금계산서 받은 것은 전부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 따질 것도 없어요. 예. 그건 나중 문제예요.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 그러나 이제 증빙이 없는 것도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될 것이 있고, 그게 대표적인 게 매출 관련된 거예요. 지금 우리 매출 관련된 거 여기서 한 번도 없었죠? 지금 여러 가지 증빙에서 보면은 다 비용으로 뭘 쓴 거죠? 지출했다. 근데 판매했다. 뭐 옷을, 여기 지금 우리가 패션 회사니까 무슨 남성 바지를 팔았다, 여성 브라우스를 판매했다,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왔죠? 판매했다,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에 돼야 돼요. 증빙이 없어도.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을 이제 앞으로 메인 매출 전표도 뒤에 나오니까요, 우리가 그런 감을 잡으셔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우리가 한 거에 대한 정답이에요. 네. 뭐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뭐 오류는 없을 겁니다. 2월 25일 날 급여 지급할 때 거래처에다가 사원 이름을 썼네요. 오상식 장글에. 뭐 써주면 더 좋겠죠. 직원이 2명이니까 써줄 수 있지만 20명이면 이거 어떻게 써요? 네. 그러니까 한두 명이면 써주는 게 맞죠. 자, 이렇게 쭉 집에서 혼자 만약에 복습하실 때는 꼭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서 복습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여러분이 분계를 이렇게 어디 종이에 노트에 써보신 다음에 뒤에 이렇게 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분계를 했는가. 네. 더 전에 입력하는 것은 이제 입력하는 요령을 알고 있으니까 분계만 할 수 있으면 입력이 안 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분계 연습을 해야 된다. 앞에 지금 이렇게 9개인가 10개를 했는데 그걸 보시고 내가 노트에 과연 내가 분계할 수 있느냐, 아니면 노트에 안 쓰더라도 머릿속에 차변에 뭐 얼마, 대변에 뭐 얼마가 그려지느냐, 이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계속 좀 공부하셔야 되고요. 180페이지 수행 팁을 보고 읽고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증빙을 보고 쉽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날짜 제시가 안 되므로 증빙을 보시고 날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빙을 보는 요령을 좀 익히셔야 된다 이거예요. 예, 통장 거래 내역의 날짜는 맨 왼쪽에 있죠. 보통 뭐 세금 납부한 거 이런 거는 요 하단 쪽에 뭐 수납인 찍힌 거 있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각종의 그 증빙들, 현금 영수증이라든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어디에 카드사 이름이 나와 있고 어디가 식당 이름이 나와 있고 어디에 날짜가 있는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날짜가 거래 날짜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있을 때도 있어요. 양식에 따라서. 날짜도 잘 확인하셔라. 왜 그러냐면 이 날짜 틀리는 것은요, 그 문제가 분계가 맞았다고 해도 틀립니다. 부분 점수가 없는, 완전히 틀리는 경우가 좀 약간 서운할 수는 있겠으나, 날짜 틀렸을 경우, 그 다음에 금액이 틀렸을 때 무조건 틀립니다.
30만 원인데 3만 원이라고 썼다든가 이런 거 무조건 틀려요. 차대변 맞게 썼지만 금액이 틀리는 거, 날짜 틀리는 거. 하지만 뭐는 이 감점 처리가 되냐면 거래처 같은 거요. 네.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처를 안 넣으면 그 분계는 맞은 겁니다. 총계정 원장까지는 작성이 돼요. 그런데 거래처를 안 넣으면 뭐가 안 만들어지냐? 거래처 원장에만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점수를 그래서 주는 거죠. 예. 총계정 원장까지는 됐으니까. 나중에 거래처만 넣으면 예. 거래처 원장 만들어집니다. 거래처는 마이너스 1점이나 2점 여기 감점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날짜나 금액 이런 것은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계정 과목 틀리는 건 당연히 틀리는 거고, 선생님 실수해가지고 차변하고 대변을 바꿨어요. 당연히 틀리는 거죠. 예, 차변하고 대변을 바꾸면 완전히 거꾸로 된 회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부분 점수나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분간 쉬었다가요. 예, 다음 시간에 또 여기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